자, 서구에서 그 자선조직협회나 아니면 독일 구빈 제도의 발달까지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좀 잠깐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서구에서 그 독일에서 함부르크 구빈 제도, 그다음에 이어서 만들어진 엘버페트 제도가 이제 영국에서의 자선조직협회의 어떤 모델이 되었고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좀 보게 되면 약 한 1800년도 이전 아니면 초창기까지를 저희가 공부를 해왔고요. 1800년도 중반까지 함께 1교시에 공부를 해봤고요. 2교시에 이어서는 이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어떤 방법, 변화되는 복지 정책들을 좀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뭐 제목에는 이제 다수파 대 소수파의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좀 의회에서의 어떤 국가에서 사회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따른 어떤 정책들, 변화의 방향들을, 흐름들을 좀 맞춰서 국가의 어떤 역할들을 좀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 구빈 정책들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아니면 주택정책을 포함을 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에서부터 많은 1800년대, 즉 19세기 후반서부터는 복지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또 그 대상도 선명하게, 그 다음에 복지 국가로서 지금 개별 어떤 사업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책임들을 좀 명확히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의 사회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빈곤에 대한 어떤 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빈곤에 관한 문제의 책임이 각자의 개인들에게 어떤 그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구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열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해서 자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되는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면 이런 시각에서 바뀌어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빈곤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 사회에 현대화되고 산업화된 이 시기에 근본적인 사회 구성에, 사회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사회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돌봄의 서비스를, 돌봄의 손길들을 펼쳐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시대 사상의 변화에 있어서도 자유방임주의에서 사회 개량주의로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사상이 바뀌는 어떤 흐름을 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빈곤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1880년대에 이제 노동자 세력들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래서 당시에 힘없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조직화한 거죠. 노동 조직을 만들게 되고 또 이러한 그 노동자 조직들이 뚜렷한 사회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는 노동자 투표권을, 정치권을 좀 확보하고 1890년대에는 드디어 여기 노동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갖게 되고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들을 강력하게 정치에도 노동자 계급의 어떤 목소리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노동당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이제 당연히 빈곤층의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크게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빈법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 제고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들을 크게 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이 축적되고 사회가, 국가의 어떤 부가 늘어나게 되면서 온정주의적인 인도주의 사상들이 확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에서의 시민사회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시민혁명에서 이런 얘기를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또 누구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사랑받으면서
사회에서의 생활을 영위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인도주의 사상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보관 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페이비안 사회주의 운동들을 이때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보관 운동 세틀먼트 하우스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빈곤층의 중산층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회노동운동을 하는 힘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사회 지역사회를 변화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확대, 이런 운동들이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산업복지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음모이론, 사회성장주의 이론도 있고 음모이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사회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것이 사회의 어떤 성장을 저해한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음모이론도 있고 사회성장주의 이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제 산업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되면서 복지를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거고 또 삶의 질이 나아지고 건강이 좋아진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와서 더 즐겁게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시각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시각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변형에 사회복지가 선순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인식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빈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빈곤의 원인을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인 줄 알았는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빈곤한 상황에 처해지는 줄 알았는데 실업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노령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산업화의 과정, 옛날에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가족들의 젊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공동 수익으로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비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산업화 사회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의 노동 임금을 주는 자의방임주의 세대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의 문제들이 국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로서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영향으로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으로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져 온 것 과정에서 드디어 1905년에 왕립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수파의 보고서, 소수파의 보고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수파의 보고서는 자선조직협회의 영향을 받아서 구빈행정 및 자선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정책들, 다수파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어떤 시각들을 좀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소수파 보고서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책임들을 좀 가져야 된다. 즉 노동주의 정책이나 아니면 국가주도의 보험이나 의료 서비스 또는 직업, 요즘에 이야기하는 고용보험이나 어떤 이런 실업보험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직업 안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대립되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들로 다수파와 소수파의 보고서가 좀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소수파의 보고서가 무시되고 다수파의 보고서가 개혁안으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그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책임으로서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식 전환의 계기가 영국의 어떤 급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통해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영국을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 국가로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1866년에 프로시아 국가가 독일로 통일이 되고요. 또 국민의 삶이 빈곤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자 계급의 권익 향상들에 대한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주변 국가인 프랑스나 영국의 변화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옆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다른 여러 그 국가들이 어떤 이런 정책들을 펴옴에 있어서 독일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민주당이 진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기신 비스마르크가 수상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사회적인 안정과 통합을 위한 3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1883년에 질병, 즉 건강보험, 두 번째가 산재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을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히나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법제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비스마르크 수상 때 이 시기에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 독일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좀 억제하는 한편에 노동자 계급을 사회 체제 내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노동력들을 활용한 국가의 어떤 성장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활용을 하는 어떤 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지금과 같은 사회보험 정책들까지 포함을 해서 국가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1920년에서 1930년대가 세계공황이죠. 1차 대전 이후에 세계공황을 겪게 됩니다. 극도로 성장세에 올라와 있던 나라가 그 서구 유럽 국가들이 1차 대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세계 1차 대전, 서구에서의 1차 대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를, 전쟁이 끝난 후에 공황 상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국가가 그 자본주의에 대한 정책들도 바뀌기 시작을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복지 정책의 흐름도 그냥 자본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국가만의 영향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 또 우리가 중상주의로 교역을 해서 어떤 자본들을 축적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 발전해 왔는데 우리와 교역을 하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식민지 국가에서 나오는 재화들을 어딘 국가에 팔아서 이득을 남겨 우리나라에 갖고 와야 되는 삼각무역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다, 상업주의 정책이다라고 했던 건데, 이 식민지 국가에서 획득한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본이 축적되는 양들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 구조에 대한 결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계 대공황 상태를 겪게 됐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었고요. 이때 이제 개인의 빈곤이나 실업의 원인이 개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구조에서, 또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함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인식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방정부의 개입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대공황 시대의 금주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동부에서 서부까지 도로를 뚫어서 그 국가에서 도로 내는 사업들을 하고, 그 도로 내는 사업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어떤 임금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책의 이후에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구빈 중심의 정책, 아니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어떤 노동정책들이 주요였다라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바뀌기 시작, 사회보장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보장법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또 보건 및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4대 보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4대 보험 뭐가 있죠? 지금 이제 4대 보험이 아니라 5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거기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
일본의 개호보험을 딴 장기요양급여, 의료보험 급여의 몇 프로를 또 그걸 적립을 해서 어른들을 위한 어떤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보호장 정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시고 계시다 그래도 본인이 지역에 가입해서 내신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원해서 가입을 해서 어떤 4대 보험들을 납입을 하고 자기가 개인이 부여한 만큼의 어떤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혜택들을 받는 어떤 국가 정책들로서의 사회보험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 수준이 낮은 어떤 그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에서의 어떤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수준에 맞도록 최저 생계 수준에 맞도록 도움을 현물이나 현금이나 현물로서의 정책들을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공공부조의 정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뭐 긴급복지제도라든가 아니면 급여가 질병에 의해서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사고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공공부조 정책들을 펴고 있죠. 그리고 보건이나 복지에 관한 서비스들이 이때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영국의 그 1909년 이후에 영국에서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주 중요한 현대사회의 복지정책들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고 체크해서 그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복지 정책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어떤 어려움 없이 본인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자신의 어떤 희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기초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버리지의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회보장 방법으로는 사회보험은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것, 둘째, 국민부조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좀 그런 것이고, 세 번째, 임의보험은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가 된 것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5년, 16년 뭐 이 사이에 일어났고요. 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가 2차 대전의 종전으로 국가가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시대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전쟁의 포화를 겪고 영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에 많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이제 어떤 의회에서 보고서를 내게 된 거고요. 그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출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회보장 방법의 어떤 원칙을 만들었고요. 또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세계 대공황을 겪어보니까 우리 국가의 힘으로 아니면 노동자만 돌봐서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함께 겪는 어떤 시기들을 겪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확대를 해서 해석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실업 및 은퇴, 질병, 재해, 부양자의 사망, 그리고 출산과 결혼 등 예외적인 어떤 지출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체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사회보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서를 발간하게 됨으로써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어떤 사회 정책의 폭을 좀 더 확장시키고 넓은 의미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의미하는 사회 보장 정책들을 만들어낸 계기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발간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장 체계를 통해서 사회의 5대 악을
정의를 했죠. 궁핍, 질병, 무지, 그다음에 불결, 나태, 요 5가지 사회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체계의 주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베버리지 보고서 6대 원칙은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또 기여 균일화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또 분류의 원칙 이렇게 했는데요. 행정통합의 원칙은 사회보험 관리 운영 체계를 국가가 하는, 일원화시키자는 거였죠.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은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보편적이고 좀 넓게 포괄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여 균일화의 원칙은 동일한 보험료를 좀 납부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액급여,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어떤 원칙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급여의 수준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돼. 급여가 적절하게 좀 지급되어야 된다는 급여 적절성의 원칙. 또 피보험 사회 대상을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등 노동자를 구별을 해서 그 필요한 어떤 혜택들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을 6대 원칙으로 가지고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8대 욕구는 실업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대안으로, 또 장애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는 장애급여나 또는 장애연금, 또 생계수단을 상실한 실직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혼 여성의 욕구는 결혼이나 출산 또는 미망인이 되었을 때의 어떤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런 욕구들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회보장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장례 비용에 있어서는 장제비를 제공하는, 또 유아들은 아동 수당을, 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질병 치료와 재활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을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좀 만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 정책들을 만들고 이러한 정책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제도적인 정책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발달되어 있는 복지 국가의 어떤 전개와 발달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다양한 복지 제도를 국가마다 시행하고 또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뭐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뭐 등등, 또 연금제도도 국민보험, 또 뭐 직종에 따라서 다양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서비스와 함께 공적 부조를 위한 제도도 확충하고요. 그래서 복지 수혜자 수가 1970년대에는 거의 전 국민의 모두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데까지 확대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어떤 잘 진행되어 오던 그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들이 또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시기가 오죠. 드디어 1970년대에 자유방임주의 또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변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을 채택해서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노동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본가들이 확대되는 보수당이 집권한 대처 정권 시절,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섰던 레이거노믹스 시대, 이런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기 침체, 또 경제 성장의 약화 및 쇠퇴, 실업 증대, 세금 회피 및 탈세, 자본가들은 또 자기 자본들을 탈세를 통해서 아니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죠. 그다음에 공공지출의 증대와 재정 적자의 확대, 또 국가 경쟁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 정책도 줄이고 행정도 줄이고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고 국가의 규모는 최소로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나 정당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또 관료적 행정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의 강화, 이 집단 중심의 다원주의적인 정치 풍토, 또 국수주의적인 어떤 국제 관계 등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측면들이
197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혼란한 시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가 정점에 올랐다가 다시 어떤 변화의 시기를 맞을 때, 이런 아주 변화의 시기, 그래서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는 시기를 아노미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유류 파동을 일어나게 되고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시기죠.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의 그 경제 시장에 큰 출렁거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의해서 어떤 아노미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 정책의 흐름, 또 그런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 통합의 어떤 접착력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때 양극화 현상, 사회 갈등 현상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 1970년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연대감도 약화되고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본가는 거대 자본을 형성을 해서 그들만의 어떤 세상들을 만들어내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양극화의 심각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 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양한 복지국가로서의 사회보장 정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사회복지 정책들이 다 세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다양한 세금 발초를 발굴하게 되고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무를 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들을 다 펼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수혜를 펼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국가로서의 어떤 그 재원 부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재원이 소모되니까 일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본들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곳에 또 투자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음모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런 1970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정당성의 약화로 이어졌으며 복지국가의 위기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편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단어들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급여 기간을 줄이고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들은 좀 더 높이고 해서 이런 복지 정책들을 좀 후퇴를 좀 가져오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탈중앙집권화 혹은 지방분권화를 좀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민영화 정책들을 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혼합정책으로서의 어느 복지에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혼합정책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을 축소해 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워크페어라 그래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연계형 복지 정책들을 좀 다양하게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시기들을 이때 맞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21세기, 즉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또 탈산업화 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또 사회나 경제가 변화하는 어떤 그 틀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또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또 기능의 변화, 또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 펼쳐왔던 사회복지 정책들이 성숙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사회적인 위험들이 발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정책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21세기에 새로운 복지국가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게 현대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로서의 진전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게 되면서 취약한 노인을 보살피는 문제, 또 스스로 취약한 노인이 되는 어떤 사회적인 위험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새로운 복지국가에서는 이러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되는 게 노인요양보험제,
제도가 1990년대 후반에 저희 나라에도 생겨서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라고 세금도 걷고 보험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또 가족 내의 성 역할 변화에서는 가족 내의 책임 균형 잡기, 보육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어린 아이, 또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세대까지는 저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만, 아직도 제가 이제 설거지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또 저희 아이들 세대는 벌써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가족의 일은 또 나눠서 함께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아이를 보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출산은 엄마가 하지만 아이를 보육하는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이러한 보육의 혜택을 도움을 주기 위한 보육 서비스들을 좀 발달을 시켜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 노동 시장이 굉장히 변화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서 단순 노동에 좀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현대화되면서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술을 내가 직장 생활을 산업화해서 생산 인구 속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한 가지 기술만 익혀서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어떤 기술, 아니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내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만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복지국가에서의 역할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어떤 제공 서비스들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펼 수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변화 노력들의 가일층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어떤 역할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의 변화가 특히나 이제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부적절한 급여나 또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획일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 체계의 직접적인 어떤 제공을 위한 역할들로, 또 특히나 자본이 많거나 사회적 기여가 많아서 본인의 연금이 걱정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그러한 연금을 수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보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복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민간에서 펼치고 있는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적 복지 정책들이 늘어났는데요. 그 다양한 민간복지 정책들은 복지 정책의 어떤 목적도 충실히 이행을 하지만, 개인들의 사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민영화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민영화의 문제점들을, 민간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적절히 규제를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변화의 틀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초기 사회주의에서 하는 제1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책에서의 제2의 길, 제2의 복지국가의 길, 이렇게 나왔고, 요즘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웨덴, EU에서 이야기됐던 또 서구 유럽의 에스핑 앤더슨이나 제3의 길,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이라고 한 저서에서 발표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경제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죠. 함께 생산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어떤 사회주의 제1의 길에서 자본주의 정책으로, 또 자본주의 제1의 길과 제1의 길이 합쳐서 혼합되어 있는, 공동생산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책임지는 어떤 제3의 길을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현대사회의 현대복지국가의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